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회성의 텔레비전 김규. 세 사람의 부모.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세 사람의 부모가 있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텔레비전이라고 불리우는 양어머니이다. 어린이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분만실이나 병실에 설치된 텔레비전과 대면하게 되며 어머니 품에 안겨서도 눈은 텔레비전의 명료라는 화면을 바라보고 친어머니의 얼굴보다 더 강한 자극을 받게 된다. 이후기가 지나면서 텔레비전이라는 양어머니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며 언제나 곁에 있어 준다. 어린이의 왕성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신기한 존재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먼저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유치원에 갈 무렵부터는 놀 때나 밥 먹을 때나 물론 공부할 때까지도 켜져 있지 않으면 섭섭하게 느껴지며 중학교를 마칠 때에는 교실에서 보낸 시간보다 텔레비전과 더불어 보낸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드물지 않다. 외로움이나 슬픔 같은 것도 텔레비전을 통해 달래며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법 세상사에 능통한 어른이 된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른바 12살의 성인이 되는 것이다. 평생을 통해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과 더불어 보내게 되며 별다른 의심 없이 극히 자연스럽게 검은 상자와 같이 살게 된다. 400만 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 지구를 지배해온 인류가 불과 50년 동안의 텔레비전이라는 이 괴물의 노예가 되어 이제는 이것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상황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만일 외계인이 이 지구를 관찰한다면 밤마다 40억의 인간이 사는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꽃같은 광경 10억 이상의 인간이 꽃같이 생긴 검은 상자 앞에 앉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괴상한 광경을 보고 그것을 근래에 와서 나타난 괴이한 이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외계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별다른 비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점점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들 자신에 있다. 특히 텔레비전 시대에 태어난 이른바 텔레비전 세대라는 새 인류는 텔레비전이라는 눈으로 씹는 껌을 버리지 못하며 전파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주는 대가로 받아먹게 되어 극기하는 텔레비전이 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불쌍한 포로의 신체가 된다. 텔레비전이라는 마약 속에는 비현실적 허구와 환상이 우글거리며 정치적 조작과 경제적 착취가 난무하고 대리경험과 대리만족으로 이루어진 유사환경 속에 비틀어진 이미지가 가득 차 있다. 죽어서 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일평생을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텔레비전을 구경하다 보니 일생을 뜻없이 지내고 제가 스스로 제 생활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을 만드는 문자 문명 시대에는 멍청한 인간을 만드는 텔레비전 시대로 전환하는 기로에 서 있다. 지난 반세기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의 발달이 너무도 다양하고 빨라서 그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급급해 섰다. 그 결과에 대한 검토나 이론적 정립은 자연 소홀히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과학 절대주의라는 흐름 아래에 여러 가지가 잘못 처리된 것이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오펜하이머 박사나 수소폭탄을 완성시킨 에드워드 텔러 박사는 그 가공할 만한 파괴력에 놀란 나머지 만년에 들면서 자신이 이룩한 과학적 업적을 오히려 후회하고 결단했었다. 또 상극 진공관을 발명하여 텔레비전의 대중화 전기를 마련한 츠윌킨 박사도 텔레비전의 역기능에 놀라 비관적인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 절대주의의 오류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적 산물의 뜻을 불어넣어 그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발명가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제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방송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언론인 에드워드 머로우가 말한 대로 텔레비전이란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플라스틱
나무나 플라스틱 상자 속에 전선과 유리조각이 들어있는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정신을 집어넣어 매스미디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하는 인간에 달려있다. 이용하는 인간이 정기능이나 역기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말살론을 주장하는 제리맨드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은 중립적이고 몰가치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일종의 마성으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머리가 9개 달린 히드라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본질적인 성악론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두 개의 상반되는 얼굴을 지닌 야누스적인 텔레비전의 불가사의한 정체 알라딘의 램프처럼 모든 꿈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것 같은 마력 해박한 지식의 상자에서 백체의 상자까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 무명의 인사를 하루아침에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력적인 조작 전란 속에서 헤어져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가족을 단시간에 찾아주는 놀라운 재현력, 그런가 하면 재질 오락 프로그램과 흥미주의 스포츠로 온 국민은 무력하고 몽매한 대중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파괴력, 별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안 사면 못 베기도록 만들어 만인을 소비책으로 만드는 놀라운 마이더스의 팔, 이 변화무쌍한 텔레비전이라는 괴물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대담하며 바벨의 탑처럼 무한한 욕망의 화신이다. 제2의 신,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텔레비전의 귀재라고 불리는 토니 슈월츠는 텔레비전을 마침내 제2의 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은 전지전능하며 육체이고 정신이며 우리들 내부와 외부에 다같이 존재하며 우리와 항상 같이 있으며 무서운 창조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신의 속성을 텔레비전은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2의 신은 과학이 만들어낸 신이며 전 인류가 이 재단 앞에 향불을 피운다는 점이 다른 것뿐이다. 수백만 수천만 아니 수억의 인간이 꽃같은 텔레비전 시청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사랑과 죽음의 신비성을 느끼며 인생의 환희와 슬픔을 나누고 영혼의 시련을 경험한다. 우리는 이 의식 속에서 외화 달라스의 범인을 물어보며 형사 콜롬보는 뉴욕, 마드리드, 오슬로, 부카레스트 어디에서나 화제가 되고 마침내는 20억 인구가 달 평면을 걷는 우주 비행사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예수나 스카모니, 모하메트 그 어떤 성자도 이렇게 많은 신도를 매혹시키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며칠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일부학자들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심심풀이의 수단이요 별다른 뜻이 없는 제2의 관심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보고 즐기는데 무엇이 나쁘냐고 반문한다. 또 현학적인 사람들은 속된 텔레비전 같은 것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무시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 매체의 가장 큰 특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에 있으며 그 영향력은 직접 간접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빠짐없이 작용하고 있다. 만약 만인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는 명제는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무지의 소치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슈월츠의 주장을 필자는 그대로 다 수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미 합중국 대통령 선거 운동을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100개 이상의 대기업체 상업 광고물을 제작하고 칸네 영화제에서 4번이나 수상한 슈월츠만큼 풍부한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아직 미국 사회만큼 텔레비전 문화가 다양하지도 않고 다 매체 다 채널 시대에 속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천만 세대에 한 대씩의 텔레비전이 이미 보급되어 있으며 세대당 2대 이상의 폭수 소유 현상도 나타나고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대중화도 활발하며 여러모로 뉴미디어 시대가 가까웠다고 생각된다. 정보와 오락의 가장 큰 공급원이 텔레비전이 되었으며 텔레비전의 출현과 더불어 태어난 제1세대가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텔레비전 왕국이 된 우리나라 시청 현상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일부 선진국이 보여준 그대로이다. 즉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의식이 비교적 높은 식자층은 텔레비전 문화를 천시 기피하고, 다른 한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 대중들은 수동적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수용한다. 텔레비전이라는 무례한 손님이 안방 한 구석을 차지한 채 무슨 소리나 행동을 하든 무제한 관용을 베풀며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나 낮으면 그 위력이 너무 강해서, 혹은 횡포가 지나쳐서, 혹은 내용이 하도 복잡해서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서 일어난 것인지, 또는 20여 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인지 한번 연구해 볼 문제이다. 귀중한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독점하여 때로는 별로 뜻도 없는 연속극과 경박한 쇼와 저속한 코미디와 흥미본의의 스포츠 중계로 황금시간을 꾸미고, 잡담으로 남은 시간을 메우고, 획일적인 보도나 토론을 늘어놓으며 무절제한 광고로 황금의 거미줄을 쳐도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 시청료를 지불하며 많은 광고도 보아야 하는 제도 아래서 무조건 관용만 베풀고 멍청한 수동적 시청자로만 전락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파의 소유자와 방송 경비의 부담자로서 누려야 할 커다란 권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된다. 텔레비전을 걸어 일명 제5벽이라고도 한다. 4개의 벽 위에 다시 하나에 더 붙은 이 벽의 표면에 무엇이 그려져 있건 무조건 있어야 하는 생필품의 일종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 벽은 역사학자 다니엘 부어스틴의 표현대로 인간사회의 여러가지 이미지를 제공하는 벽이며,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먹고 사는 동물이 된 것이다. 그 이미지의 세계는 실제 환경이 아닌 유사 환경이건만 우리는 실제와 유사를 식별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텔레비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사란 불안권 속에 비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직접적인 체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정치가이든 사기꾼이든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의 스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신은 불안권 속이 현실이며 당신의 생활은 허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미쳐버린 것이다. 이것은 텔레비전 세계의 내막을 폭로한 네트워크라는 영화에서 사회자 역을 맡은 버월 하워드가 말한 텔레비전의 생태이다. 선진사회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못지않게 텔레비전 중독 현상이 만연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은 비판의식이나 선택 능력이 약한 계층이나 어린이에게 특히 심하다는 것이다.